오늘 새벽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이 하루 만에 12% 넘게 폭락을 했고요. 은은 무려 36%가 빠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최대 일간 하락폭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고, 금은 6,000달러를 간다, 은은 200달러를 간다, 이런 얘기들이 넘쳐났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폭락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두 번째, 감마 스퀴즈라는 시장 메커니즘이 어떻게 하락을 증폭시켰는지. 세 번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이런 급락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폭락의 직접적인 방어쇠가 뭐였는지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금은 폭락으로 이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월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레이드가 뭐였냐면은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였습니다. 디베이스먼트, 즉 통화 가치 훼손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용인할 거다. 그러니까 달러를 팔고 금, 은을 사자. 이런 배팅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시그널을 여러 번 보냈고, 이 내러티브에 올라탄 자금이 금, 은으로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그런데 워시 지명이 이 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케빈 워시는 비교적 매파적인,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은 이걸 보고 트럼프가 생각보다 달러를 막 찍어내려는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재평가를 시작을 했고요. 그 순간 달러가 급반등했습니다. 달러가 오르면 달러 표시 자산인 금과 은은 자동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게다가 달러 숏, 귀금속 롱 포지션을 잡고 있던 수많은 펀드들이 동시에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아가시도 씨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워시 지명은 달러에는 긍정적이고 귀금속에는 부정적이다. 최근 2, 3주 동안 달러 숏, 귀금속 롱이 컨센서스 트레이드였던 만큼 월말 리밸런싱이 하락을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OCBC의 크리스토퍼 워엉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조정은 이미 필요한 상태였다. 시장은 포물선형 급등을 되감게 할 명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격입니다. 정리하면 펀더멘탈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닙니다. 과열된 포지션 위에 명분이 생기니까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달러가 반등하고 포지션 정리가 나왔다 치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폭락을 한 거야? 하루에 금이 12%, 은이 36%? 이를 설명하려면 감마 스퀴즈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감마 스퀴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옵션 시장에는 옵션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옵션을 파는 쪽, 주로 대형 금융기관이나 딜러들인데요. 이들은 옵션을 팔고 나면 리스크를 해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금값이 오를 거라고 베팅하면서 콜옵션을 매수했습니다. 딜러는 이 콜옵션을 팔았으니까 금값이 진짜 오르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실제로 금 선물이나 ETF를 조금씩 삽니다. 이것을 델타 해치라고 합니다. 금값이 계속 오르면 딜러는 해지를 위해서 더 많은 금을 삽니다. 금값이 주요 행사 가격을 뚫고 올라가면 딜러의 매수 강도가 급격히 세집니다.
이 과정이 상승장에서는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플러스 리와인딩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최근 금은 콜옵션 매수가 기록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옵션 수요가 늘면 딜러 해지 매수도 늘고 이게 가격을 더 올리고 가격이 오르면 또 옵션 수요가 늘고 이러한 체인 구조가 계속적으로 포물선형 랠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뀌면 이런 메커니즘이 양날의 검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딜러가 해지를 위해서 샀다면 가격이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팔아야 됩니다. 금값이 주요 행사 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딜러들은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사두었던 ETF를 팔아야 합니다. 한 명이 팔면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다른 딜러도 팔아야 하고 그러면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감마 스퀴즈의 역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가속시키는 악순환인 것입니다. 골드 ETF 기준으로 465달러, 455달러, 코맥스 기준으로 5,300달러, 5,200달러, 5,100달러 이런 주요 행사 가격에 옵션 포지션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가격이 이 레벨들을 하향 돌파할 때마다 기계적인 매도가 쏟아졌고 하락 속도가 비선형적으로 가속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이번 랠리에서 중국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했는데요. 상하이 선물 거래소를 통한 레버리지 베팅이 워낙 과열돼서 거래소가 급하게 증거금 인상과 포지션 제한 조치를 도입할 정도였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은 포지션은 방향이 바뀌는 순간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마진콜이 터지면 강제 청산이 나오고 강제 청산이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마진콜이 터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동성이 극단적 수준에 있다. 롤러코스터 강세가 지속될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정리하면 워시 지명이라는 촉발 요인과 감마 스퀴즈 메커니즘 그리고 레버리지 청산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단순한 조정이 아닌 40년 만의 폭락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금은 12% 빠졌는데 은은 36%나 빠진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금과 은은 둘 다 귀금속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금은 순수한 안전자산이고 통화대체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실질금리 달러에 민감하고요. 리스크오프 심리에 주로 반응을 합니다. 은은 금 성격에 산업재 성격도 있고 투기적 레버리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더 과격하게 오르고 빠질 때도 더 과격하게 빠집니다. 사이먼 와이트라는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금, 은 비율이 1970년대 후반 수준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번에 리젝션, 즉 저항선에서 튕겨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이 금 대비 너무 과열됐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도 이번 급락이 역사적 랠리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폭락이 금은 상승장의 끝일까요? 제 대답은 그건 아직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급락은 펀더멘탈이 붕괴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통화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연준 독립성이 끝났나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무역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해소됐나요? 아닙니다. 이번 급락은 과열된 포지션이 명분을 만나서 한꺼번에 청산된 사건입니다. 펀더멘탈 변화라기보다는 미시 구조적 충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코메르츠 방크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조정폭이 크다는 것은 이익 실현 기회를 기다렸음을 시사를 한다. 하지만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나설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포지션 청산의 그 충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금리 경로나 달러 체계에 대한 그 시스템, 그 신뢰도와 같은 펀더멘탈은 아직 귀금속에 우호적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급락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포지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금은을 왜 들고 계셨나요? 첫 번째 대답으로는 그 보험 성격으로 들고 있었다. 포트폴리오의 그 5 내지 10%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그 보험으로 들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급락은 참 괴롭지만 원래 해지 자산이라는 게 그 욕을 먹는 날이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금이 버텨주는 대가로 금이 폭락할 때는 주식이 버텨주는 거죠. 이 경우 이제 핵심은 비중 관리인데요. 목표가 7%였는데 폭락으로 인해서 5%가 됐다면 원칙적으로 일부를 다시 채우는 게 논리적입니다. 단 한 번에 넣지 말고 2 내지 4회로 나눠서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해지 목적이면 레버리지 상품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해지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라 선물이나 레버리지 ETF로 하면 보험이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두 번째, 수익 추구죠. 나는 그 트레이딩용으로 들고 있었다.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배팅하셨던 분들, 이 경우 오늘 같은 급락은 추세 붕괴가 아니더라도 포지션 사이징이 틀리면 계좌가 먼저 그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3개만 냉정하게 확인하세요. 레버리지를 사용했는지 있으면 먼저 줄이는 게 생존한 확률을 올립니다. 그 손실 허용치 스탑로스죠. 계좌 기준으로 해서 최대 몇 퍼센트 손실까지 그 감당할 것인지 없었으면 지금이라도 정하셔야 됩니다. 왜 들고 있었나? 내 아이디어가 맞아서인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서인지 후자라면 위험합니다. 그 트레이딩이라면 반등 기다리기보다 재진입 조건을 숫자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변동성 정상화, 주요 레벨 회복, 달러 강세, 감정 대신에 조건을 둬야 합니다. 자, 단기적인 전략입니다. 1 내지 한 3개월 정도인데요. 방어가 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추격 매수를 자제하십시오. 감마 스퀴즈 직후에는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시장 미시 구조가 아직 그 정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단기 트레이딩 경험이 없으면 지금은 그 관망이 합리적입니다. 둘째, 비중 상단을 관리하세요. 이번 급락에도 불구하고 연초 기준으로는 여전히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체 금융자산 대비해서 금은 비중이 사전에 설정한 상단, 예를 들어서 10 내지 15%를 초과했다면 일부 차익은 실현해야 됩니다. 셋째, 현금과 국채 비중을 늘려보세요. 그 변동성 급등기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그 방어는 그냥 현금이나 단기 국채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중기 전략입니다. 3 내지 한 12개월 정도를 바라보는 건데요. 단기 변동성이 이제 진정된 후의 전략입니다. 가격 구간별 그 매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 15%, 25%, 35%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해서 총 매수 목표량을 이렇게 3회 내지 4회로 나눠서 진입하는 겁니다. 은 ETF의 경우는 변동성이 더 크니까 매수 간격과 회수를 더 넓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칙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뉴스나 감정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가격 구간과 비중 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하락 시에도 한 번에 자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여유 현금을 남겨둬야 됩니다. 광산주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귀금속 낙폭 회복 시 광산주가 더 크게
반등할 수는 있지만 이번 조정에서 보셨듯이 하락 시에도 낙폭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이제 장기 전략입니다. 1년 이상인데요. 구조적 보유 비중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는 겁니다. 통화 가치 훼손,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그 구조적 요인은 단기간에 그 해소되지 않습니다. 전체 자산 대비 금은을 합산해서 5 내지 10% 수준의 장기 전략적 비중을 유지하는 건 여전히 합리적입니다. 실질금리와 달러 사이클을 그 모니터링 하십시오. 장기적으로 금은의 방향성은 실질금리와 달러 사이클에 크게 좌우됩니다. 앞으로 1 내지 2년 동안 실질금리가 다시 깊은 그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달러에 대한 구조적 신뢰 훼손 이슈가 재부각되면 귀금속 랠리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붕괴는 펀더멘탈 붕괴가 아니다. 과열된 포지셔닝과 감마 스퀴즈 이런 것들이 그 촉발을 했고 증폭한 포지션 청산형 충격입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그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구간입니다. 추격 매수나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그 비중 관리, 리밸런싱, 현금 방어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중장기 그 펀드멘탈을 고려를 하면 조정 이후 귀금속을 포트폴리오 내 구조적 해지 자산으로 일정 비율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급락 뒤에 가장 위험한 함정은 원래 믿었던 그 내러티브를 지키기 위해서 포지션을 키우는 것입니다. 시장은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절대 상을 주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통제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제가 말씀드린 영상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실천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